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국회 운영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경로설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현장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하셨습니까?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네네, 들은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전화번호가 이 800에 7070이 도대체 누가 전화했냐? 그리고 어느 방에서 쓴 전화이냐? 그럼 대통령실 집무실인가라는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회선이 재배치가 됐는지 만약에 재배치한 게 확인이 되면 이거 증거 인멸입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이 이 윤 대통령의 경로 때문 아니냐?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사실 이게 경로가 없었다고 그랬다가. 네. 경로가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네. 했다가 다시 경로가 없었다고 오늘은 그렇게 네. 또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이게 운영위가 처음 열렸고 그래서 네. 예. 굉장히 여기서 무슨 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냐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 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공수처 수사 이상의 건 나오는 게 없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공수처 수사를 빨리 진행해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경로설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설 이게 다 예, 제가 예, 알기로는 예. 공수처 조사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알려진 것으로 아는데 예. 뭐 그렇다면 저는 굳이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 공방을 벌이느니 공수처 조사가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그 결과를 보고 특검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 수사를 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서로가 납득하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제가 보기에 지금 너무도 그동안 다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 그다음에 네. 거의 뭐 다 우리 입에 회자됐던 이야기들이 재탕3탕 되는 수준이라서 뭐 전화번호 얘기도 그렇습니다. 저 그 얘기도 이미 기사에서 나왔던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사실이라고 좀 보기 어려워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여주기식 공방보다는 뭐 민주당은 예봉을 세웠다고 하지만 결국 뭐 대통령실의 답변에 막혀버린 그런 형국이 돼버렸는데 예. 수사의 속도를 내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국민들 앞에 결과를 보여드리는 게 그게 더 저는 빠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02에 800번 이게 작년 7월 31일 날 걸려왔던 전화라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장관한테로 이제 걸려왔던 전화가 02에 800번이라고 했는데 7070은 오늘 처음 알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 입법청문회 제가 좀 헷갈리는데 약간 네. 그때 민주당 의원이 이제 7070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검색해 보면은 기사에 이미 이제 네. 나와 있고 오늘 이제 뭐 명백하게 이제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와서 그러니까 모두가 그 알게 된 7070이 거죠. 그럼 대통령실이 어디냐 이게 네. 지금 오늘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모든 대통령실의 번호가 다 공개돼 있지는 않지만은 네. 대략적으로 공개돼 있는 게 이제 공개돼 있다라는 게 일반에게 완전히 공개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기자들한테 전화 올 때도 있잖아요. 아 그럼 여기는 비서실이다. 아 여기는 홍보실이다. 뭐 여기는 네. 안보실이다. 뭐 대략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알려진 번호인데 02800-7070은 기자들도 잘 모르는 번호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난생 처음 보는 전화번호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냐라고 해서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고 뭐 여러 언론이 전화도 해보고 예. 뭐 지난번에는 그래서 전화가 MBC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뭐 됐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어떤 데는 뭐 전화가 했는데 전화가 통화가 안 됐다라고 하고 뭐 약간 저도 각가지 오늘 전화를 해봤는데 예. 일단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안 울렸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예, 그러니까 뭐 예, 이게 예. 지금 뭐 중간에 뭐 회선 재배치를 했는지 중단했다가 다시 연결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각가지 의문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또 나왔던 얘기가 안보실장은 우리는 4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도 아닌 걸로 나오고 예, 뭐 비서실도 예. 아닌 걸로 나오고 뭐 대략 이제 윤곽이 그래서 뭐 비서실도 아니고 안보실도 아니면은 그러면은 정책실이냐 뭐 어디냐 뭐 부속실이냐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상 용산에서 직접 장관한테 간 처음이거든요. 네. 중요한 날짜가 7월 31일이 대통령이 경로한 날짜로 알려져 있고 네. 뭐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8월 2일이 이제 회수한 날짜 수사기로 네. 이제 경찰청에 넘어간 거를 이제 경북경찰청 거를 다시 이제 회수한 날이니까 예. 8월 2일이 대통령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그렇죠. 장관하고 세 차례 이제 했다고. 우크라이나 아니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장관하고 이제 세 차례 통화를 한 거고 네. 그 앞단의 사실상의 시작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첩 보류 지시가 있던
날입니다. 7월 31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상 시발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느 부서냐? 그러니까 이게 개선에 있는 데가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데서 전화가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은 그렇게 의심하고 예. 있는 거고 혹시 뭐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 쪽이나 이쪽에서 온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밝혀라라는 건데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일단은 뭐 다들 모른다 했고 뭐 기밀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끝나버렸는데, 자 정진석 실장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야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네. 그 관련해서 위헌이 분명한데 거부권을 안 쓰면 직무유기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재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이미 예고한 거죠. 그러니까 네. 독소 조항을 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더 강화돼서 지금 온 셈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특검을 추천하는 이제 말하자면 야권이 후보를 정하도록 돼 있고 사실상 대통령은 그 중에서 한 명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담겨진 상태에서 특검법이 더 강화돼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미 그 제2요건 행사해 버렸는데 그럼 그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올라왔는데 그럼 이번에 수용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여야 영수회담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여야 합의로 그런 독소장을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온다 그러면은 네. 검토해볼 여진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론적으로 재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건 소모적 공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야말로 답정너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가 뻔한 이야기들을 국민 앞에서 언론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자신들의 입장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정쟁, 무한 정쟁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빨리 여야가 공수처 조사 또 속도를 내라 그러고 네. 그다음에 그 조사 결과 저는 데드라인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압이 아니니까 야당까지 하면서 뭐 8월 말까지 정리를 해라. 한 다음에 9월 네. 정기국회 전에 우리가 판단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네. 그런 자리가 됐고요. 자, 민주당은 오늘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해당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한 야당 질의에 정진석 실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권익위에서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권익위에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디에 어떻게 어떤 설명 태그를 붙여서 보관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장소를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대통령 기록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싶은데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국가안보랑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국가안보랑 상관이 없다고 단언드리기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예, 명품 가방의 위치.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랑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오늘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에 지금 보관돼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미 벌써 언론 보도에는 뭐 창고라고 명명된 어디에인가 보관돼 있다라고 대통령실 안에.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저 정진석 실장 얘기대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기록의 장,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네.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는 판단하는 그 기록 해당 기관의 장이 정진석 실장인데 네, 네. 8월 31일이 그 해당 연도에 판단하는 기준이니까 아직 그게 도래하지 않아서 뭐 본인은 못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문제 또한 이제 뭐 권익위는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했고 예. 뭐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의 뉘앙스도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뭐 그 대통령 이제 기록물이 되는 걸로 저는 보고 그래서 예. 거기에서부터 다시 또 이 문제는 출발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건영 의원이 굉장히 많이 추궁을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벌써 이거를 등록을 하고 통보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왜 아직 그 판단을 안 하고 있냐라고 이제 계속 추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판단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으면은 뭐 누구 예를 들면은 외국 정상으로부터 선물 받으면은 그냥 대통령 기록물을 분류가 되는 거죠. 왜 이것만 유독 이제 판단을 못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직무랑 아무런 관련이 없이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네.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국가기관들끼리 뭐 이제 같이 뭐 이렇게 뭐
좀 위아래가 이제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은 글쎄요,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권위가 저는 다 떨어지고 있다. 권위계의 그러니까 이게 권위도 떨어지고 대통령실의 권위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요. 최재형 목사한테서 그러니까 받았다는 그 시점이 2022년 9월인가 그렇잖아요. 네, 이게 이제 방송으로 된 게 그렇죠. 그 작년 다음- 11월인가 다음 그랬고. 연도고, 네. 그럼 이제 기록물로 등록을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반 남았습니다. 그게 두 달, 8월. 그 8월 31일까지죠. 8월 31일까지인가요? 예, 예, 네. 근데 그때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안 않았기 했기 때문에 판단 안 한다고 판단 안 했는데 했다. 뭐 저는 대통령 권익위가 판단한 기록물로 판단했는데 굳이 대통령실이 이게 기록물로 판단하지 않을 이유는 저는 없을 것으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것도 아직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온 것 같습니다. 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관련해서도 오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른바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이 논란에 대한 질의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관련 언급 듣고 오겠습니다. 회고록의 내용은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이라서 대통령 외에 다른 분들은 내용을 알 수 없을 텐데요. 대통령께 직접 사실관계 확인하고 내용 작성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지난 주말까지도 아니고 지난 주중에 이게 이제 회고록이 이제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었고, 윤 대통령의 이른바 이제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 대통령실은 일단이 아니라 어쨌든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뀌었죠. 사실 정확하게는 이제 왜곡이 됐다라고 했다가 그런 사실 자체가 있지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도훈 홍보수석이 저렇게 이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독대 자리에 그러면 이도훈 홍보수석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없었다고 궁금해요. 그랬죠. 예,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알고 그러면 저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이제 건지. 물어보니까 대통령한테 사실 확인을 이제 본인이 하러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동훈 실장이 썼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질의 대상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며칠 상간에 그러면 이제 입장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 널뛰기를 한다, 춤을 춘다, 뭐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바로 나오자마자는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며칠간의 입장은 어쨌든 왜곡이라는 것도 국민의힘도 왜곡이라고 하고 또 용산도 왜곡이라고 하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예. 이거는 결국은 이제 믿음의 영역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사자 2명께서 네.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고 아예 없었다고 그러고, 이제 김진표 의장은 이제 이거 이렇게 상황이 된 게 유감이라고 하시지만 이거 사실 자체를 좀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예,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예, 또 예,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네. 지금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이제 2022년 12월에 그때 이제 이태원 참사가 난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이제 공세를 할 때 김진표 부장이 그럼 내가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잠시 기다려봐라. 내가 한번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겠다라고 네, 해서 네. 대통령하고 독대를 이제 조창기도회 시에 예. 독대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그런 이제 예전의 사례들,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때도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이렇게 수습을 하고 사퇴한 사례도 있으니 이런 것까지 좀 참고해봐라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은 이제 이런 뭐 이제 음모가 조작될 가능성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주장이. 네, 그리고 네,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메모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거기다 그래서 살을 더 붙였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결국은 각자 믿고 싶은 거를 이제 지지자들이나 국민들도 믿을 것 같은데, 믿음의 영역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를 그냥 뭐 더 이상, 그러니까 뭐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그냥 지지층한테 딱 우리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 끝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더 신빙성이 갑니다. 왜냐하면 정황으로 봤을 때 박홍근 원내대표나 김진표 의장이나 지금 굳이 거짓말을 해야 될 김진표 의장이 어떤 의도나 뭐 이런 그런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셨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은 이제는 그냥 각자 믿음의 영역으로 신뢰의 문제로 이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과 부정으로 딱 나뉠 거예요. 이거는 누구 말이 맞냐라고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해보면은 딱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김진표 전 의장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나온 거는 이제 회고록에 실린 그 책의 내용이고, 그렇죠. 네.
이틀 전에 자신의 SNS에 해명 글을 올렸었잖아요. 네, 올렸죠. 예, 해명 글 약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해명 글은 이제 그게 뭐 본인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지금 좀 말하자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말하자면 그게 본인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예.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 대화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그렇죠.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지점이 뭐냐면 네. 두 분의 독대에서 나온 대화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기억을 살다 보면은 기억도 왜곡되고 자기가 조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네. 자신한테 불리한 거는 다 유리한 건 기억나고 불리한 건 기억이 안 나듯이. 그래서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비슷한 취지의 얘기는 들었지만 대통령의 워딩이 정확히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그렇다면 본인 생각을 약간 거기 첨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찌됐건 만일 그때 들었으면은 이 정도 중차대한 사안이었으면 국회의장이 상권 분립의 한 축인데 네, 얘기를 했었어야죠. 공개했었어야죠.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의 책에 쓴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그 부적절한 그 행동이었다고 정확한 생각이 워딩의 생각은 안 나지만 그 회고록에도 김진표 전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약간 보면 자기가 예. 유리한 쪽으로 좀 기술하는 것 같아서. 근데 김진표 의장이 어쨌든 유감 표명함으로써 이 문제는 사실은 예. 이제 두 분만 알고 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대통령께서 좀 더 폭넓게 추가적으로 모든 사안을 열어놓고 조사하자 정도의 얘기는 했을지언정 이런 워딩은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진표 의장이 이렇게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뭐 우리 김평론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서로 해석의 영역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초반은 지금 1대3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나머지 세 후보들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을 부각하면서 견제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당대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당대표가 아니라 여당 당대표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전륜이다. 전륜이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거기서 신뢰 없는 관계 속에서는 어떤 당정대가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세 분들은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고 계신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네, 한동훈 후보를 향한 세 사람의 공격은 그 공격 포인트는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이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신의 정치하면은 사실 보수 정권한테는 과거 트라우마가 한 번 있죠. 예, 뭐 네.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이제 네. 언제적 배신의 정치가 또 회고가 돼가지고 또 이게 소환돼가지고 이게 나오는지 이게 정말 바람직한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게 함축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뭐가 됐든 배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길이 옳은 길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의리를 얘기하는 거고 충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진보는 정치 지도자를 교주로 여기고 네. 보수는 군주로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약간 교주와 팽당 정치나 군주. 이런 게 이제 진보 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보수는 이 정치 대통령 같은 사람한테 맹목적인 지지, 예. 좀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폐쇄자 얘기 나오고 이게 약간 보수 진영의 약간 특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를 중요시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정도껏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배신의 정치만 얘기는 하면은 본인의 비전은 그러면은 무엇이냐. 좀 굉장히 제가 뭐 누구를 지지하고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제 탄핵 트라우마 다시 자극하고 그리고 이제 배신자 프레임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박근혜 대표 때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왜 다르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유승민 의원하고의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준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가 있었던 거 하나 이런 건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지지자들한테 물어봐도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분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고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저 배신자 정치, 배신의 정치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을 할지 그냥 본인의 좀 그런 비전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배신의 대상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런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공포 마케팅이다, 자해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배신의 정치 이 프레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그 사실 지금 이게 초반 구도에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가 형성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극약 처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를 기준하는 기준점이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금 친분 관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이번 총선 패배 후 다시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려고 만들려고 지금 이 과정을 끌고 가는데 이 기준이 적합한가?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은 저는 국민의 이번 당권의 그 선출 룰이 당원 80대 여론조사 20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가 이런 지금 행태가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원 50대 여론조사 50이었으면 이렇게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원 80이다 보니까 당원의 이제 어쨌든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 TK라든가 PK 일종의 보수 주류의 어떤 적동성을 가진 쪽에다가 호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지금 말하자면은 자기밖에 표가 없는 뭐 TK 쪽의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뭐 충청권 그런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일종의 약간의 선거에 메시지 형태 혹은 이미지 형태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저기서 안타까운 거는 과연 지금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 적합한 것이냐. 지금 이게 정말 이게 새살을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리더십과 혁신의 정당을 만들려는 모습이 이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과도한 지금 말하자면 그 한동훈의 부모 공한증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쪽에서는 지금 뭐 공포 마케팅이라든 이런 말이 나오는 이것이 저는 얼마큼 지금 그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지 한번 좀 당권 주자들이 이때쯤에는 지금 차라리 저는 나경원 후보가 쏘아올렸던 차라리 그런 그 북핵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론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비전으로 가야지 이게 지금 탄핵을 트라우마를 이게 불러일으키는 지금 알겠습니다. 이 과정은 조금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신자론 그렇고요. 그럼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은 이 한동훈 대세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는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새 당권 주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협공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데는 뭐 어쨌든 지금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는 게 이제 한동훈 후보이면은 분명하기 때문에 협공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도 지금 그래픽에서 나오는 33%의 의견 유보 이게 저 눈에 띄더라고요. 일반 여론조사고요. 이게 초반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대상으로 한 조사. 국민의힘 지지자긴 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의견 유보가 많고 뭐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상당히 높은데 이게 당원들은 또 다르거든요. 지지자와 당원들은 다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참고로 이게 6월 28일 발표된 갤럽 조사라는 것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저도 이제 국민의힘 분들이나 이제 당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은 약간 관망세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당원들이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배신자 프레임이든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은 사실 보수 그 당원들 지금 정당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를 좀 가장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밑바닥에는 그거죠. 결국은 정권을 다시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쪽에 뺏기지 않느냐라는 건데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엉뚱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은 정권을 계속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오히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대권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정말로 지금 당원들이나 보수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까? 한 윤상현 후보도 당권 대권 분리론을 얘기를 해요. 그게 정말 그런 거 안 중요해요. 제가 어쨌든 보기에는. 목표는 대권인데. 목표는 당의 그러니까 목표는 대권인데. 지금 당장 있는 건 지방선거고 그 다음에 대선이면은 그거를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원희룡 후보도 약점이 지난번에 이재명과 붙어서 바로 큰 표차로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쟁력이 있어?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물론 본인이 총선 참패를 했지만은 그 책임이 있지만은
대통령 때문에 예. 이게 그런 거지 본인의 경쟁력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보수 정당의 유권자들 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가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데 엉뚱한 얘기들을 지금 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의미 있는 말씀 네. 지금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뇨한 의원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이제 네, 그렇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었죠. 어쨌든 지금 어대한의 분위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 분위기 뒤집힐 가능성 90%다. 네. 얘기했고 며칠 전에 원희룡 후보도 지금 판세는 무조건 바뀐다. 확신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생각했던 것만큼 어대한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뚜껑 열어보면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원희룡 후보도 출마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이제 얘기는 나경원 후보조차도 나는 나간단 말 한 적이 없다. 한동훈 후보의 거취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 다 이제 출마를 했는데 그때 뭐 한동훈이라면은 뭐 굳이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겠어라는 분위기로 놓고 봤을 때는 네. 어대한 분위기가 지금은 조금 달라진 건 맞아요. 그게 저는 이제 어떤 기류인지는 저도 정확히 뭐 제가 이제 뭐 그 분석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TK, PK의 어떤 그런 일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뇨한 그 지금 저 의원이 얘기한 이 얘기는 제가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네. 벌써 전륜 무슨 윤 뭐 보윤 뭐 굉장히 친윤 창윤 굉장히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분위기들이 은근하게 당원들에게 녹아들 경우에는 초반 대세 장악이 쉽지 않을 것이다만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 어찌됐건 지금 이번 선거 초반 일주일까지는 한동훈의 대세론이 있어는 보이지만 이게 이제 2, 3주 지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순회 연설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합동유세를 하고 TV 토론하게 되면은 저는 그때는 조금 더 다른 진검승부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조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서서도 이제 잠깐 나왔지만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호 대전시장 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그 영남권에 이어서 충청권까지 이거는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뭐 대통령실에 좀 눈치를 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자체장들이 예 대통령이나 이제 용산하고도 같이 중앙정부하고도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한테 불편해하는 거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선을 좀 그어두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좀 만들어 우리는 일단 한동훈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결국은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분 지자체장들이 뭐 만나지는 않겠지만은. 결국은 지금은 올해 연말이 딱 절반 임기 절반이거든요. 그 반환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씩만 여쭤보죠. 네. 예,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이었는데 네. 지금 국회 청원 게시판이죠. 청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에 8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바로는 이제 84만 명쯤 넘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뭐 강제성이라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그건 없고 예. 이제 이게 이제 N번방 사건 때문에 이제 이게 청원 소위 청원이 생겼고 이제 그것을 이제 국회 법사위 청원 소위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한 조금 더 받아요. 지금 시간은 하면 7월 20일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청원 소위가 판단해서 이것을 입법화 여부를 판단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지금 뭐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긴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뜨거운 딜레마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원 소위위원장도 민주당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아닙니까? 만일 이게 이제 물론 5만 명이 넘었으면 요건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일 이걸 가지고 탄핵에 이제 그 법안을 만들 경우에는 이게 정말 정말 이게 탄핵이 되느냐고 저는 좀 역풍이 또 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만약 안 하고 계속 이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예. 민주당이 이른바 몽골 기병 강조하듯이 이렇게 속도전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각 홀드하고 있으면은 지지자들이 당신들 뭐 하고 있냐고 또 강경히 반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법사위로 회부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 이걸 이제 법안 만들고 하는 예. 과정들이 또 따로 있어요. 청원 심사 소위가 판단하고 예. 그게 이제 전체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속도전을 안 할 경우에는 할 경우 안 할 경우에 모두가 다 좀 정치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래서 지금 공식 입장을 안 내고 아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내겠습니다. 속도나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지난달 20일, 6월 20일에 처음 발의가 됐고, 이제 열흘 된 거네요. 예, 23일에 5만 명이 넘겼어요. 5만 명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흘 만에 5만 명이 넘었으니까 하루에 한 2-3천 명씩 이제 늘어났다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27일이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회고록
회고록 네. 발언이 공개된 게 27일인데 그날이 23만 명을 돌파했고 하루에 지금 27일부터 오늘 7월 1일이잖아요. 하루에 15만 명씩 지금 하하. 늘고 있다라고 보면 그때 될 것 같아요. 그게 계기가 됐네요. 그게 회고록이. 지금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 여론에 불을 좀 질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일부 국민이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이건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100만 명을 청원에 모은다라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 신뢰의 위기 이게 조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고 앞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거의 동의를 하는 게 이게 지금 탄핵 사유로 5가지를 이 청원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최상병 수사 외압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 해법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쪽의 방조 사실은 이게 헌재로 갔을 때 인용이 예. 될 것이냐는 지금 별개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탄핵 카드를 민주당도 계속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네. 시기나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일반 시민들의 청원이 이어졌을 뿐이죠. 어쨌든 강제성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쨌든 이 청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부로서는 뭐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네. 정치권에서 좀 약간 그 이슈는 되겠죠. 왜냐하면 예. 100만 명이 넘어가면 그 자체로서 숫자로서의 유령을 발휘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아마 논란은 될 겁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